자, 먼저 1부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남자 화남 미래에셋증권 양승범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저도 별명 하나 지어주세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좋아하는 노래들이 요즘에 있는데 네. 가수가 주호더라고요. 그래요? 예, 주호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분이 계세요? 예. 당장 그래서 들어봐야지. 들으면서 목소리가 좋은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주호. 저예요. 이 씨는 빼고 무슨 주호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왠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주호 검색하면 나오는 가수가 해바라기예요. 아시죠? 예, 모른 척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우리 그 정도 나이대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해바라기죠. 제가 저는 뭐 요즘 가서 주호로 좀 커버해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가서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오늘 다시 한번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회동을 하죠. 예. 이게 노이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뭐 얘기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뭘 좀 신경 써봐야 될까요? 우선은 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제 시장에 좀 변곡점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 다우가 0.14% 상승하고 나스닥이 0.66% 상승, S&P 500 0.3% 상승했는데요.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했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 하락했던 거는 이게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설문이에서 이제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M&A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플러스 전환을 하고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가에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동결이 된다고 하고 야금야금 S&P 500이나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나스닥 종합은 야금야금 올라서 2월 2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실 올해 최고치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연초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기술주, 빅테크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주식시장 격언 가운데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 진짜 틀린 게 어른들 말씀은 항상 꼭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 지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침체 온다고 할 때 어느덧 올해 신고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댓글창에도 미국 계좌는 슬금슬금 계속 오르네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을 잘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오르는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수는 올라도 안 오르는 종목 많은데 지금 만약에 계좌 오르고 계시다. 그거는 제대로 된 기업들 잘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네. 예. 죄송해요. 쓸데없는 말씀을 멈추셨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월 10.8에서 무려 42.6이나 하락하고 예상치가 마이너스 3.7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크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31.8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살짝 놀라기는 했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신규 주문이 유독 많이 감소했고 쉥먼트라고 해서 이제 출하량도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사실 뭐 지난달에 얘기할 때 이제 뭐 뉴욕주에 제조업이 많이 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뉴욕주가 서비스업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제조업의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내는 지표가 중요한 것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설문조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이다 보니 향후에 미치는 ISM 제조업 지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제조업체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표보다는 이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심리 지표들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금요일 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나왔는데 이제 57.5로 시장 예상치 63보다도 이제 하회를 했었는데요. 22년 7월 최저치로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 좌우로 안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심리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주요 원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지역 은행들의 이제 경영 위기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불이 번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부채 한도 협상이 어디로 흘러가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잠깐 놓쳤는데 이 지표가 나왔을 땐 잠깐 출렁거리다가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예, 이 지표가 나올 때 잠깐 출렁거렸고 다른 이슈로 이제 올랐는데 네. 출렁거렸던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슈 중에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 바이든하고 메카시가 오늘 네. 밤에 만나는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가냐 마냐 막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예, 이게 엑스데이트가 6월 1일로 앨런 재무장관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G7에 참석한다고 했고 오늘 만난다고 하니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절충하려는 의도 정도, 그러니까 절충안이 나오지는 않지만 절충하려는 의도 정도 보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자리,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자리 비우니까 그 조금 다급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갔다 오면 21일까지 정상회담을 하니까 네네. 갔다 오면 열흘 정도 남짓인데 그 전에 어느 정도 흐름이라도 윤곽이라도 서로 입을 맞춰야지 갔다 와서 빠른 시간에 합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부채 협상에 대해서 시장은 어제 그 2부에서 양준석 교수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네. 당연히 이제 엑스데이트 전에 정치권에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는 우선은 합의가 안 되고 갈 때까지 가서 정부 셧다운이 오고 노이즈가 생겨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합의가 나올 것이다. 네. 로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예산안과 부채 한도가 맞물려 있는 거이다 보니까 네네. 9월 30일 예산안 합의까지는 우선 써라. 그리고 예산안에서 절충을 하고 추후 남은 한도를 확인하자로 네. 해서 연계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부채 한도는 이제 합의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는 합의가 되든 합의가 되지 않든 문제는 결국은 예산안을 줄이는 절충안이 나올 텐데요. 예.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도 부채 협상 노이즈가 발생하고 나서는 정부 지출이 당연히 줄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네.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제 국방 관련된 지출을 많이 줄였고 공화당이 대통령 시기에는 아무래도 비국방 관련된 예산을 많이 줄였었습니다. 네. 심지어 2011년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노이즈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네.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걸 극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국방과 비국방을 모두 동일한 비율로 줄이자라고 네. 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해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둘 다 지지율이 박빙에 좀 낮은 편이라 네. 어느 정도 양쪽이 둘 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국방 비국방 둘 다 예산안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그 국제 정세상으로 보면 국방비를 줄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국방비를 건드리지 못한다면 다른 쪽에서 좀 비용 감축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은 경기에 좀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말씀처럼 국방을 줄이지 못한다면 메디케어나 네. 신재생이나 이런 보조금을 조금 건드려서 자금을 좀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의료 보조비를 줄인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의료비를 더 지출해야 되니까 네.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어찌됐던 경기가 지금 둔화되는 걸로 걱정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안마저 줄어든다면 예산안이 사실은 경기를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네.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시장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건데 그러면 이거 우려 있으면 또 시장은 오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선은 시장은 합의한다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은 신고가 네, 행진을 하고 있고 S&P 500도 사실
조정이 오지 않고 있거든요. 기간 네.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횡보 중인데 네. 시장은 이미 앞서서 합의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것이 시장에 어떻게 추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국은 절충을 할 테니 매커시가 얘기한 4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은 아닐 거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전혀 감축 안 한다는 것도 아닐 거고 중간 어디서 만날 거니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로 시장에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가 바로 반도체인데 안 그래도 저도 이 반도체 뉴스 보고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좀 꼼꼼히 봤거든요. 봤는데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랑 합병할 수 있다는 설이 들리자 이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국내고 뭐 해외 할 것 없이 반도체 주가 다 올랐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시장 지도 보시면 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섹터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지방은행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분 확대로 인해서 조금 섹터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인데 우선 반도체 장비는 어제 52주 신고가가 램 리서치가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하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보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예전에는 저도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설계나 장비 쪽에서는 더 큰 시장이 열려 있는데요. 어제 이제 반도체 장비주는 램 리서치가 CT에서 반도체 하락세가 당분간은 이어지지만 AI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이 기대될 거고 성장이 재개된다면 마진율이 좋은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좋아질 거다. 네. 그리고 벤티지 마켓 리서치에서도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이 연율 8.8%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면서 사실 반도체 장비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 원래 좋았고요. 네네. 이제 어제 이슈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드디어 메모리와 관련된 네네. 감사한 이슈 1과 괴를 같이 할 텐데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얘기를 하면서 D램 감산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시장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이 기사를 보면서 찾아보니까 낸드보다 죄송합니다. D램보다 낸드 시장이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맞아요. 치닫고 낸드는 있었습니다. 계속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오르고 네. 웨스턴 디지털이 11%나 넘게 오르고 덩달아 얼떨결에는 아니지만 같은 메모리를 하는 마이크론도 6%대 올랐는데요. 네. 어제 이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로이터에서 낸드 프레시 세계 2위인 키옥시아랑 4위인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협상이 네. 스피드업,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마 이거는 이미 예전에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삼성이 34%, 근데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두 개를 합치면 35%니까 두 개 합쳐서 그 시장점이 1위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어떻게 감산 이슈랑 이게 엮이게 되는지가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선은 결과론적으로는 네. 둘이 합병을 하지만 네. 둘이 공통된 회사를 만들게 되면 생산량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전체 생산량은 35%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키옥시아 그리고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이렇게 합병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조금 예전부터 두 회사가 이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고 네네. 키옥시아가 생산을 하게 되면 지분율에 따라서 만들어진 낸드를 이제 좀 나눠가는 구조로 이미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네네. 있었는데요. 원래 한 몸이었다. 공장에서는 이제 같이 생산을 하고 있었고 같이 생산이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이미 공통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는 2인자끼리의 좀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하이닉스는 17%인데 낸드에서 영향을 그러니까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받았던 이유는 전체 매출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낸드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뭐 3, 4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낸드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은 낸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더 타격이 커서 이런 자구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낸드 사업 부분의 새로운 회사는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덩어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각자 출자를 해서
사업 부분을 조금 자산 매각 방식으로 신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분 구조는 키옥시아가 한 43%, 네. 웨스턴 디지털이 한 37%, 그리고 기존 주주들이 한 20%를 배정받는 형태의 새로운 회사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뭐 시장에서는 뭐 웨스턴 키옥시아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뭐 키옥시아가 먼저 나올 수도. 그거 우리 이름 갖다가 엄청 싸운 거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저게 뭡니까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 합병할 때도 외환 먼저 붙여야 된다 막 이래.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뭐 나쁜 얘기 아니죠? 그렇죠. 이거 좀 민감한 얘기 아니죠? 이미 아니, 많이 뭐 지났으니까.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삼성 르노냐, 르노 삼성이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지분이나 생산 여력으로는 이제 키옥시아 좀 앞서 있는데 네네.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뭐 어느 쪽으로 주도권을 가져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들은 하나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네요. 지난 밤 사이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CT에서도 반도체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AI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는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바닥론이 좀 작용을 했고 거기에다 이제 뭐 장비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2030년까지 연율 8.8%씩 성장한다고 하니까 장비도 거기에 따라 수혜받겠구나. 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키옥시아랑 이제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거고. 예, 맞습니다. 그냥 사건 두 개가 있었는데 뉴스가 같이 나와서 이게 두 개 사이에 어떤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었겠구나 생각했지만 뭐 그것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개 사건이었네요. 전체적인 섹터를 아울러서 좋은 얘기가 나왔고요. 이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랑 장비는 사실 잘 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잘 가니까 좀 더 잘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왔던 거고 우리가 우려했던 건 이제 메모리 쪽에서 네네. 합병을 통해서 감산 이슈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찾아보니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키옥시아가 지금 현재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만들려면 키옥시아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거 갑자기 웨스턴 디지털한테 팔려갖고 그러면 일본은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초에도 일본 정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현했는데 지금 낸드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낸드의 분기별 평균 판매 가격 추이인데요. 분기별로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지금도 마이너스권이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이 34%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마저도 1분기 영업이익률이 78% 감소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에 감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디램은 사실은 이제 3자 체제로 굳혀져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하이닉스인 국내 기업이고 마이크론과 치킨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도 엄청난 출혈이 있다 보니 어떤 정부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 디램은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 낸드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계 기업 둘이 있으니 그리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디램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 낸드에서는 이제 치킨 게임을 계속해 갔던 게 원인인데 이게 합병을 하면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낸드가 필요한 업체에서는 뭐 웨스턴이나 키옥시아에서 물건을 받던 애들은 얘네들이 합병을 하면서 좀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병 전에 조금 사놓을까 혹은 합병 이후보다는 미리미리 쟁겨놓을까 하는 이제 가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합병할 거야 그래서 좀 생산량이 줄어들 거야 한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 합병 이슈 이후에 더 커질 사건이 없거든요. 낸드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이다 진짜.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낸드 하락의 거의 끝자락이다. 그런 인식이 해석이 되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디램도 예전에 독일 기업이나 엘피다가 결국은 파산하면서 디램 바닥을 찍고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이 왔는데 그거 비교하는 건 조금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파산이었고 이건 합병이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반도체 주가들이 좋았었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지역은행들을
마이클 버리 저는 마이클 버리가 저한테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인 액티비스트, 액티브 투자자. 그러니까 숏도 하지만 롱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굉장한 액티브한 투자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지역은행을 바닥에서 줍줍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영화 빅쇼트 보면 이게 사실 저렇게 해야 돈을 버네. 모두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아무래도 이제 먹을 게 크고 기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한국에 또 엄청난 투자자들 또 가슴이 뜨거운 분들 또 같이 줍줍 들어갔다가 저 같은 사람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한 기업들 SBB나 포스트 리퍼블릭 같은 거에 뭐 1,600억, 1,400억 이렇게 물려서 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게 지역은행들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뭐 추가 수익이 좀 발생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마이클 버리가 이제 13F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의 1분기 포트폴리오를 발표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역은행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나 캐피탈 원 파이낸스, 팩 웨스트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등을 한 2%에서 많게는 뭐 770만 달러까지도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좀 의외의 종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많은 분들이 물렸다는 여기에도 한 2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3월 말 공시니까 드라마틱하게 상패되기 전에 파셨을 수도 있는데 역시 골고루 뿌려놓으면 한두 개는 날아가지만 나머지에서 초과 수익을 누리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구나. 그러면은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물리긴 하는구나. 이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돈이 많았을 뿐. 우리랑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좀 15분부터 좀 연준 위원 한 분의 발언이 또 시작을 했고 지금 연준 위원들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최근 이제 연준 의원들이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동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시장은 뭐 11월 금리 인하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 이분이 대표적인 매파이신데 심지어 이분도 실제 경기 둔화 지켜봐야 된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길지도 깊지도 않을 것이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이 기대만큼 빠를 것으로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 가장 비둘기파이신 이 라파엘 보스틱 총재마저도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매파적인 분위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이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몇 달간의 긍정적인 지표에 속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줘서 당연히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고요. 오탄 굴스비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생겼으나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인내심을 갖고 나오는 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은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필립 제퍼슨 이사가 현재 공석으로 그 라엘 브레이너드 전 부의장이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가면서 생긴 부의장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이분이 뭐 여기 표에서 보시면 이제 뉴트럴의 자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굉장히 지지하는 매파 성향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의장이 매파적인 사람으로 또 추가적으로 왔으니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원래 가려던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질 거고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금리 인하 쪽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초부터 이어졌던 시장과 연준 간의 동상이몽이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시장에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9일에 이제 파월 의장도 연설을 하는데 아마 지금 라파엘 보스틱 가장
비둘기파적인 분마저도 연내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구동성으로 아하.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아하. 금리 인하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소매 판매, 지난 4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그거 잠깐만 알려드리면 시장 예상치가 0.7% 상승이나 아니면 0.8% 상승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0.4% 상승 정도로 생각보다 소매 판매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게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지난 4월에 자동차 판매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워낙 큰 돈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소매 판매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난 1월 자동차 판매 고점이 1,590만 대였는데 지난 4월도 꽤 그 정도까지 거의 그 정도 근접할 만큼 팔았기 때문에 좋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0.4% 정도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 아주 좋지도 못않은 소매 판매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시장 움직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나스닥 지수가 그래서 한 0.19%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 정도 내리고 있고 다우 지수는 0.26% 정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또 시장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는 좋아지긴 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좀 좋지 못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연준 위원들은 절대로 인하는 없어라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심리는 계속 부진하겠지만 또 심리는 계속 부진하겠네요. 아무래도 큰 악재 둘이 여전히 옆에서 불 붙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초과상관을 다 태울 불은 아닌데 네. 약간 걱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알겠습니다. 또 이런데 또 올라가면 우리는 되게 속상하다고요. 네, 뭐 앵커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이럴 때 잘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